안녕하세요. 뜸산한 비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둡고 미스터리한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서 갇힌 영혼들의 이야기를 함께 탐험할 용기가 있으신가? 이 집은 단순한 호텔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으로 평화를 찾지 못한 영혼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그곳에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나요 이 집은 단순한 호텔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잠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떠도는 곳입니다. 우리는 신비롭고 오싹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들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귀신 중에는 선무한계에 미친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는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선무한계하는 거에만 미친 귀신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귀신들이 있었다고 믿어왔고 이를 색욕귀 혹은 정욕귀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색을 좋아하는 귀신이라는 뜻이죠. 색욕귀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서도한 전사로 정령이 떨어져 죽은 귀신인데요. 선mon기를 넣던 도중 죽게 되면 개일 미에서 죽었다는 뜻에서 복선사라고 말합니다. 복선사는 한 영어는 마치 누군가에게 원한을 가진 앞뒤처럼 자신이 채우지 못한 정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살면서 선mon기를 잘 하지 못하거나 아예 못한 친구들이 죽어서 지신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죽어서도 거기에 한이 맺혀서 지신이 되는 것이죠. 식욕기의 경우 사람을 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정심을 흐트리거나 정력이 왕성한 청순년들을 대상으로 전기를 빼앗는다고 합니다. 또 결혼한 남자나 여자들을 홀려서 수락시키거나 심지어 불칠 상관을 하게 하는 등 통기문란한 사람을 만들기도 하죠. 살짝만 들어보면 별거 없는 귀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세력들은 다른 귀신들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옛날 설화를 보시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이해하실 겁니다. 옛날 예전에 한 마을에서 나라의 대장부를 모시면 신당을 짓고 대장부를 모십니다.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염원하며 열심히 장군신을 모시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의 여자들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속에 대장군이 집에 와서는 자신의 겁탈하는 꿈을 꿨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장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을 여자들이 하나둘씩 겁탈을 당하기 시작하죠.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장군신이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매년 마을의 평안을 위해 처녀를 제물로 바치기 시작하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 귀신은 장군신이 아니라 장군신으로 존답한 세력귀였다는 선어입니다. 이 얘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력귀의 성적 욕망은 무궁무진해서 한 마을의 사람들로 채우지 못합니다. 그만큼 산 사람들의 정기를 빼앗아 간다는 뜻이죠. 최근에 제가 귀신에게서 나는 냄새, 기취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세력귀 또한 세력귀만의 냄새가 있답니다. 시큼한 땀 냄새인데 조금 지린내 같은 게 나는 경우 독상사로 죽은 귀신의 냄새라고 하죠. 만약 주변에 저런 냄새를 나는 사람이 있고 지나치게 색을 밝히는 분이라면 꼭 세력귀에 쓰인 것 같다고 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무당 중에 되게 질이 나쁜 무당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프로그램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일이 잘 안 뚫려서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자신이 모시는 신과 선만기를 내야만 애토미가 할 수 있다고 꼬십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몬봇이라고 하는데 정말 개에 비슷한 분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저런 개 비슷한 분들은 실제로 무당들 사이에서도 부담으로 앉혀준다고 하죠. 단순히 세급비에 비의되거나 자신의 차리자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살짝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복삼사도라거나 너무 안 해서 고독사도라거나 결국 세급비가 된다는 거죠. 안어서들은 잘 조절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이불을 발끝까지 덮지 않으면 저승사자라 관을 잡아당겨 영혼을 빼란다는 괴담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에서는 잘 때 옷장을 닫지 않으면 그 안에서 귀신이 나와 영혼을 빼난다는 괴담이 있죠. 그리고 그 귀신의 정체가 바로 부기맨입니다. 부기맨은 설아 아이들에게는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가 부기맨 노래를 부르거나 부기맨이 찾아와 잡아간다고 겁을 주기도 하죠. 아마 공부 영화 꽤나 보셨다는 분들이라면 부기맨에 대해 잘 아실 것 같고요.
액션 영화와 존 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북임에는 서기 대보신락, 켈투족 설화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원래는 독이맨이 성질이 고약한 요정이었지만 점차 무서운 존재로 변해서 지금의 독이맨이 되었다고 하죠. 벽장문을 열어두고 잠을 잠이 되면 그 안에서 독이맨이 나타나고 아이들을 데려온다고 하는데요. 자기 전에는 반드시 벽장문을 닫아놔야 독이맨이 나올 수가 없고 설사 닫지 못했다고 해도 절대 그 열린 틈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독이맨에게 잡혀간 아이를 찾으려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아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집에 있는 벽장 안에서 아이의 시체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이맨은 그만큼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로 그려져 왔습니다. 독이맨의 특징은 아무런 형체가 없다는 겁니다. 벽장 속에 가는 대물 혹은 귀신으로 묘사되었지만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각 문화권마다 다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독일의 못도 따라보면 날카로운 손톱과 남자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배런이 퍼져나가면서 미국의 아이들 대부분은 벽장을 닫고 자는 게 습관이죠. 문제는 이제는 벽장뿐 아니라 침대 밑에서도 부기맨이 나온다는 괴담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도모가 아이들이 자기 전에 이불을 덮어주고 자장가를 불어주는 톤미임이라는 관습이 있는데요. 침대 밑과 벽장을 무서워하는 아이들 때문에 생긴 대표적인 관습이죠. 부기맨이라는 존재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부분의 서양인들에게 유명했던 귀신입니다. 서양 본드라마를 보면 벽장에서 귀신이 나오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를 방자합니다. 부기맨을 소재로 한 영화나 게임도 이달연씩 등장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망태 할아버지나 천혜미신급의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귀신은 항상 그 문화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니맨이라는 귀신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유명해진 이유가 있죠. 밤마다 벽장이 있는 집이 많고 어려서부터 아이가 혼자 방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자는 아이들이 겁을 내기 쉽고 아니 호환이 보이지 않는 벽장이다. 침대 밑이 공포의 대장이 된 겁니다. 아이들이 훈육을 위해 망태 할아버지를 이용했던 우리나라처럼 미국에서도 부기맨이라는 귀신으로 아이들을 훈육했던 겁니다. 물론 부기맨과 관련한 설화도 많지만 이렇게까지 보편적이고 무서운 존재로 만든 건 결국 사람이 한 거니까요. 요즘 어린 친구들이 망태 할아버지를 모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아직도 부기맨이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귀신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만약 아이를 키우게 되면 맹교수가 잡아갔다고 말 안 합니다. 말 안 들으면 맹교수가 잡아가서 말 잘 들을 때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펼친다고 말이죠. 저에게도 지금껏 살면서 잊지 못한 섬뜩한 경험담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호텔이고 결혼식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성공량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방학을 맞이해 알바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지쳤지만 페이가 센 곳은 대부분 막노동에 가까운 알바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호텔 알바 군입란을 보게 되었습니다. 월급 없이 잘한지라 호텔이라는 건 그냥 선망의 대장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호텔은 돈 많은 사람 혹은 비즈니스맨들만 가는 곳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 구직란에 눈길이 갔습니다. 별 대단한 업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호텔에서 일을 한다는 건 마치 드라마에 전화 나오는 것처럼 환상이 생기더군요. 일단 다이어트하기 적은 이력서를 제출하고 다음 주에 바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텔이어라 리셉션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밤에도 일할 수 있냐, 음식 청소, 쓰레기 청소처럼 잡일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이 다였습니다. 애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단 모두 가라나대고 자신감을 내비쳤죠. 그러기 며칠이 지나 바로 근무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강남을 가다보면 가끔 지나치는 그 호텔을 건머죽과는 달리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돌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손님이 하는 대로 맞추는 게 당연한 서비스 기기니 어쩔 수 없었겠죠. 제가 그곳에 있는 3개월 동안 하는 일은 정말 말 그대로 작다임이었습니다. 청소하고 짐 들어주고 리모컨 건전지를 달아주기도 했죠. 그리고 저에게 떨어진 특별한 업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룸서비스 음식들을 수거해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호캉스라는 단어가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호텔로 놀러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부자들만 호텔에서 하룻밤 놀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즐길거리가 룸서비스였습니다. 조그만 걸어가는 맛집들이 집이 있는데도 호텔에서 비싼 음식들을 방으로 시켜서 먹는 게 또 하나의 장난감이었죠. 조금 특이했던 건 반에서 음식을 시키면 글자로 음식을 가져다 줘야 했는데 그걸 수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10시까지 라스트 오더를 받기 때문에 그 전에 시키면 집들은 숙객들이 자기 전에 문 밖에 내놓거든요. 하지만 혹시나 안 내놓을 손님들이 있을 수 있어서 새벽 1시 정도에 모든 객실을 돌아다니며 밖에 남아있는 그릇들을 수거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가 일을 할 때는 꼭 자정이 넘어갈 시간에 뒤늦게 손님들이 내놓은 그릇들을 손이해야 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일이 익숙치 않아서 졸음을 쫓아나며 그릇들을 수거하는 일을 했죠. 그러다 그 일이 처음으로 겪게 되었습니다. 이 10층이 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모든 춤을 놓으려면 꽤나 시간이 걸렸는데 꼭 6층에만 닿으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소리를 인지하지도 못했지만 꼭 6층 끝을 방 쪽으로 가면 웬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히 객실 안에 사람들이 있으니 그 소리가 새어나올 수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소리를 명확하게 들었을 때 그게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정확히는 혼잣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확실히 들었을 때 들렸던 말을 정확히 묘사해드릴게요. 이거 저거 힘들어. 왜 오진 못하는 거다. 정확히 이 말이었습니다. 그 앞에 말은 제대로 못 들었지만 왜 오지 못하는 거야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전이 훌쩍 넘어가는 그 시간에 그런 말을 혼자 하고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객실을 열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단은 그냥 넘겨짚었죠. 당시 음식 주문해주고 식당을 관리하는 제가 매니저님이라고 불렀던 분에게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둘이 담배를 필 때가 있었는데 어색했기 때문에 괜히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말을 듣더니 그건 6층이지 라고 바로 말하는 겁니다. 놀라서 피던 담배를 빨지도 못하고 물고만 있었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시큰둥하게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원가 귀찮다는 식으로 대답도 잘 안 해주고 그냥 담배 끄고는 바로 들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사무사였고 그리 편한 상대는 아니어서 그냥 따라 나고는 별다른 이야기를 묻지도 못했죠. 그러다 2달째 되었을 때 또다시 그 6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복도 전체에 웃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조금 가느다란 목소리였지만 예전과 똑같은 남자의 목소리였고 뭐가 그리 재밌는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였습니다. 음식물을 수거하려고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킥킥대던 소리는 점점 쉬쉬처럼 소름 끼치는 소리로 변해갔죠. 그리고 완전히 끝에 다다랐을 때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호텔에서 일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감정 같은 게 생깁니다. 마치 이 호텔이 네버처럼 생각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원 말도 안 되는 직업정신이다 했다. 그런 기분이 들면서 혹시나 비상구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초록색 비상구 표지만 빛나고 있는 계단 안쪽을 보면서 걸어갔는데 어둠 속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셀서등이 켜지고 저도 모르게 컵 소리가 나왔습니다. 비상구 계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를 거리 바로 앞에서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문을 열기 전까지도 그 소리가 들려서 만약 누군가 위나 아래로 갔다면 적어도 발소리는 들렸어야 했죠. 순간 벙 떠서는 계단 위아래를 보고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곧바로 얼굴에 소름이 올라오더군요. 당연히 자네는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 누가 봐도 귀신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셀서등이 거줌과 동시에 뒤로 돌아서 기장문을 열었습니다. 그 찰나에 뒤에서 잠을까봐 그 새벽에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남은 춤은 가지건 못하고 그대로 호텔 밖으로 뛰어나와서는 집으로 갔습니다. 분명 머릿속으로는 나머지 층에 가서 그릇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갈 엄두도 안 났고 차라리 월급을 못 받는 한이 있어서라도 도망가는 게 나았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정신을 차렸는데 그래도 죄책감에 매니저한테 간단하게나마 울음자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게 난에다가 꼭 휴대폰을 켜보니 조금 있다가 와서 말하자는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엄청 넓고 시너터분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호텔로 갔는데 매니저는 저를 보더니 그냥 반대나 한 대 태우러 가자고 하더군요. 흡연단이 좋은 날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도 않았고 제를 잘못 들은 거라서 그런 거라고만 했습니다. 늦은 저녁에 호텔을 혼자 돌아다니면 원래 무섭다고, 그래서 법 많은 사람들을 혼자 못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자리를 옛날에 보도 끝에 사람이 차 있는 걸 봤는데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봤다고 덧붙이더군요. 그런데 이건 본인 이야기고 직접 그 상황을 겪은 당사자인 저는 단지 납득이 안 갔죠. 분명 저런 목소리를 듣고 비상구를 열었는데 사람이 없는 걸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 거라는 게 많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중간에 말을 끊고 저번처럼 그냥 호텔로 다시 들어가더군요. 뭔가 숨기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내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기는 더 그 짓을 해야 했는데 6층만 가면 끝에 번 쪽에 제발 그리지 없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몇 번 그런 적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때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금세 잊힐 줄 알았는데 원어라면 그때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아직도 떠오릅니다. 기괴하게 어떤 남자가 비상구 안에서 혼자 있는 제 옆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다시도 그때가 생각납니다. 이번 이야기는 괜히 상상하면서 읽으니까 저도 소름이 몇 번이나 돋았습니다. 호텔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는 몰랐는데 새벽에 혼자 돌아다니면 진짜 무섭긴 하겠네요. 심지어 기상구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더 그립겠죠. 전혀 귀신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비상근무를 열었겠지만 그게 귀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지는 몰라도 지금도 저기에 있을 가능성이 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정찰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찰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관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여러분께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이 된 지 벌써 7년이 훌쩍 넘었고 올해 준비 끝에 순경봉체로 들어오게 되었죠. 교통기에 있다가 기동대 정화를 잠시 했고 돌고 돌아 현재는 서울의 한 관할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해서 온 것은 아니었지만 교통기에는 가장 힘들면서도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곳입니다. 중랑구면 중랑구, 금천구면 금천구에서 일어나는 별의별 일들을 밤낮 없이 처리해야 하는 일을 하는데요. 유독 이상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런 죽는 것도 못 봤지만 지금은 저런의 뇌가 흘러나오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냄새를 맡아도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익숙해졌죠. 하지만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일들은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오전부터 그날 오후까지 일하는 주간 업무와 오후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일하는 야간 업무, 그리고 하루 주식을 돌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들은 낮에도 있지만 밤에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그렇죠. 제가 이곳으로 발령이 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언젠가 무전기로 들리면 지원 요청 소리에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3종 추돌 교통사고였고 사망자까지 나오는 바람에 그 새벽에 사건 현장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은 서울에서도 교통량이 많기로 유명한 내무수만 논했습니다. 자연지대로 있는 소급비도 많고 곳곳에 항로 지점이 많아서 사고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그런 사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는 순천히 차를 물어보고 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데 같이 지원해본 선배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혼잣말로 또 여기라며 혀를 끌끌 차시는 겁니다. 실제로 사고가 있었던 지점에서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만인 줄 알고 사고를 수습한 뒤 경찰서로 꼽기를 했죠. 그런데 경찰서에 와서도 계속 다른 분들한테 또 거기서 사고가 났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담배를 같이 태우게 되어서 혹시 아까 그 사고 지점이 원래 사고가 맞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선배가 말씀하시길 그 지점이 유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유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거기가 커브길이다 보니 사고가 나는 게 아니겠냐고 되물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낮이든 밤이든 꼭 그곳에서 사고가 나고 사고 원인을 봐도 단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꺼림칙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원래 그런 곳이겠죠 하면서 넘겨짚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번에도 무전기를 통해 교통사고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자가 도주를 한 건이었는데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혹시라도 다칠 수 있으니 최대한 조심하자고 생각하고는 사고 지점으로 가고 있었죠.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사고가 난 상태였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지점이더군요. 순간 손배와도 눈이 마주쳤지만 지치려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질 겨를은 없었습니다. 일단 빠르게 사고 수속을 하고는 병원까지 안내를 하게 되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소름이 돋는 겁니다. 며칠 사이에 같은 지점에서 사고가 똑같이 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섬뜩했습니다. 물론 지치자가 도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왜 하필 그 자리였을까 싶었죠. 그리고는 낮에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경찰서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이전 사고 전부를 조사해보니 이미 수차게 그곳에서 사고가 났더군요. 게다가 그 근처에서도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귀신 들린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그곳에서 사고가 없지만 유독 그런 장소에는 진짜로 뭔가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아무런 특이 원인이 없는 곳에서 꼭 귀신 같은 이유로 사고가 나는 곳 말입니다. 제가 정확히 그 지점을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내부순환로에 사고 잦은 지점이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를 타실 경우에는 반드시 그 부근에서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교통사고 이야기만 했는데요. 경전을 안에서 겪었던 일 중에는 참 신기하면서 무서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중 몇 년 전에 정말 소름 끼치면서도 안타까웠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보통 전년이 되면 그 어디에서든 폭행 사건들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술에 취해 서로 싸우고 대충 합의하는 그런 그림이네요. 그날도 폭행 신고가 들어왔다며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술을 먹고 지치다들끼리 싸우는 걸로 알았지만 가서 보니 웬 빌라더군요. 다시 확인해보니 집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던 거였죠.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중계를 하려고 했는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게 뭐인지는 몰라도 마치 무슨 의식이라도 하는 것처럼 집안이 온통 조이고 물품으로 가득 차 있더군요. 기록배나 들뷰도 아니었고 이자한 그림들이 벽지에 도배화되어 있었고 장례식장도 아니라 처음 나타보는 걸 튀어오는 냄새가 질눈물하고 있었죠. 들어가 보니 남편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아내도 그 옆에서 울면서 앉아있더군요. 집안에 물 집어던진 것처럼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혹시 부부싸움을 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근데 정작 아내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부부싸움을 했는데 자네가 했으니 그만 가셔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도 정신이 들기는 했지만 그대로 일어나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고요. 머리가 꺼림칙했지만 저희로서는 그냥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동네 주민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저 집에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들어보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도 이상한 종류에 빠져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문 같은 것 외우군요. 그리고 서로 싸우는 일이 많은데 어쩔 때는 남자가 여자를 때리지만 여자가 남자를 예의반적으로 때릴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그 일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더 이상 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의 권한이 그리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그날도 주치자들을 처리하며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그 집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번에도 이웃 주민이 신고를 했던 거였는데 빌라 입구에 들어서자 썩은 냄새나 진동하더군요. 냄새를 맡자마자 알 수 있었는데 분명 오래된 사체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선배와 같이 그 집 문을 열었는데 당연히 사람은 죽어 있었고 아내와 남편이 같은 방에서 같이 샘을 막아냈더군요. 여기서 깜짝 놀랐던 게 그들이 심취해 있는 종이병 물품들을 나열한 곳 앞에서 또이다 가슴방에 도적 같은 걸 걸어두고는 죽었다는 겁니다. 살면서 그런 정도는 봤던 적도 들은 적도 없었고 그게 조적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 이 종교가 뭔지 두 사람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한 걸까 소름이 돋더군요. 마치 자신들을 재물처럼 바치는 것 같다고 밖에 안 보였습니다. 같이 있던 선배는 이런 일은 앞으로도 많이 볼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죠. 경찰을 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지만 지금도 잊히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현저보다 자신이 밀려인 시인이나 종교에 빠지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상에는 섬뜩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죠. 그걸 수습하는 경찰군들은 항상 그런 걸 봐야 하니까 밤이기 힘들 것 같고요. 내부 순환로에 유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도 참 무섭고, 종교에 침투해서 자신들을 재물로 바쳤다는 이야기도 하나같이 설득합니다. 아무래도 전직 경찰이다 보니 루머라 특정 장소는 밝히지 있는 알았습니다. 저도 밤에 메모 탈 일이 동동 있는데 조심해야 하네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들어봤을 노래가 바로 섬지박이입니다. 조금 더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부르고 싶네요. 아, 2절도 들으셔야 하는데요. 사실 섬지박이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자장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멜로디도 그렇고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 훨씬 소름 끼치는 분위기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괴담들이 많습니다. 1절을 보면 엄마가 선 그늘에 굴을 떠러 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혼자서 집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다가 불러주는 노래에 팔을 메고 잠이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2절에는 잠을 자다가 가인에게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돌바구니를 채우지 못한 엄마가 달려오죠. 당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다가 가사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기이한 내용입니다. 아이가 혼자 남았다는 건 분명 아이가 방치되었다는 뜻이고, 파도가 들려주는 자장 노래라는 부분은 혼자 남은 아이가 잠에 든다는 건데요. 이는 아이가 굶었기 때문에 잠이 아니라 죽어갔던 것이고, 죽는 걸 눈을 감는다고 표현한 거라고 하죠. 게다가 혼자 있는 아이가 팔을 대고 자는 건 불가능합니다. 즉, 죽어가는 아이에게 귀신이나 저승사자가 옆에 있다는 걸 뜻한다고 하죠. 바구니를 채우지 못하고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오른 엄마가 아이의 참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억다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노래가 섬지박이를 작사한 한인면 작사의 실제 일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한인면 작사가의 제자들이 회고록에 실었던 이야기입니다. 1940년대 한인면 작사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6.25 전쟁 당시 어춤에 있는 소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사고로 남편을 잃은 한 엄마와 3달 된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마을에서도 가장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찢어지게 가난했죠. 하지만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던 엄마는 매일 바닷가에 나가 굴이나 각종 해산물을 따서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엄마가 굴을 따러 갔다가 파도에 휩쓸리는 일이 발생하죠. 다행히도 근처 어부에 의해서 더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집에는 3개월 된 갓난아이가 혼자 있었고 곧장 집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고 이 때문에 미쳐버린 엄마가 우유를 짓다가 낫으로 자신의 목을 빼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판이는 자셀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신경에 빠지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 이 이야기를 토대로 시를 짓게 되고 그게 섬지박이의 가사가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 또한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시 섬에서는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캐로지를 하러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같은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몰라도 괜히 이런 내용을 알고 듣다 보면 확실히 다르게 들리긴 합니다. 다시 불러드리고 싶지만 조금 무서워진 관계로 부르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동심이 가득했을 때 들었던 노래 중에는 이처럼 섬뜩한 대담들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이 노래에서도 꽃을 찾으러 짐이 왔다는 가사가 사실은 이신매매로 인해 만들어진 노래라고 하죠.
고칠단을 상징하고 이신매매범들이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판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한없이 좋은 노래들인데 숨겨진 의미를 찾다 보면 더 이상 좋게 들리지는 않네요. 때는 2002년 경상도에서 천안의 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저는 자취방을 안 하고 위해서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2월 말이었는데 이미 좋은 방들은 계약이 다 끝난 상태라 좋은 방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좋은 매물을 알아보려고 하루를 꼬박 돌아다녔고 안서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는 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방이 적당했는데 무엇보다도 방이 넓고 컸습니다. 10명 정도는 거뜬히 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는데 주인 아주머니는 건물에 그 방 하나 남았으니 빨리 처분한다며 다른 방보다 30만 원이나 싸게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마냥 좋았죠. 하지만 나중에 보니 마냥 싼 가격이 좋은 게 절대로 안 났습니다. 처음 자취를 하다 보니 살림살이도 없었고 그냥 맨바닥에 이불만 깔고 잠을 잤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문득 이상한 게 보이더군요. 방문 위쪽 천장에 도배된 벽지 쪽 한 부분이 유독 노랗게 변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 도배까지 새로 냈다고 했지만 꼭 발짝 크기의 네모난 부분만 도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워낙 싼 값에 들어왔다 보니 한이도 할 수 없었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1학기가 시작되고 건축하다 보니 매일 과제에 퍼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의 이상한 일에 체육대회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학년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체육대회를 참여하고 뒤풀이에 가기 전에 시주되고 집에 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에 물을 묻히고 있었는데 콘크리트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 순간 거울이 이상한 게 비치는 겁니다. 분명 거울에는 제 얼굴이 나타나야 했는데 다른 사람의 얼굴이 올라와 있었죠. 놀라서 눈을 한 번 깜빡이니 다시 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눈에 물방울이 맺혀서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었지만 제가 봤던 얼굴은 분명 쌍꺼풀이 있는 커다란 눈이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양쪽 모두 쌍꺼풀이었고요. 그걸 깨닫자마자 오싹한 마음에 빠르게 집 밖으로 나와 뒤풀이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죠.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하고 있다가 집에 도면을 놓고 와서 빠르게 집에 다녀올 심산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던 그 시간에 집에 와서 불을 켰는데 이 집이 불이 한 번에 켜지지 않거든요. 몇 번을 깜빡이다가 불이 들어왔는데 불이 깜빡깜빡거릴 때마다 잔상 같은 게 남았죠. 불이 2번 정도 깜빡일 때 나타나는 잔상에 순간적으로 여자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방 안에 돛벌로 무릎을 감싸고 반겨 앉아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어찌나 무섭던지 도면은 챙기지도 못하고 문도 못 잠근 채 그대로 뛰어나졌습니다. 앉아있는 모습까지 볼 정도로 뚜렷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방에 있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무서워도 제가 갈 곳을 그 집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척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저를 포함한 2 커플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신나게 술을 마셨는데 여자친구는 자기 자취방에 가겠다며 새벽 3시쯤 집을 나섰고 나머지 3명은 남아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그러다 남은 여자일 하나는 술에 취해서 방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학교에 가야 하니 6시에 깨워달라고 말하더군요. 남은 남자 둘이서 계속 술을 마셨는데 결국 6시까지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여자애가 많을까 시간이 다 되어서 남자친구가 여자애를 깨웠죠. 그런데 그런간 여자애가 일어나더니 눈을 돌리면서 얼마다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남자친구를 쳐다보기 시작하더니 그 뒤쪽으로 시선이 옮겨지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야, 지도너 언제 왔어? 순간 저랑 그 남자친구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속 남자친구 뒤를 쳐다보면서 지선이 언제 왔냐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둘 다 놀라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아까 새벽에 가지 않았냐고 소리 덜 깬 것 같다고 웃어 넘기려고 했죠. 워낙 많이 마셨기 때문에 여자애도 그대로 다시 듣더니 잠을 잤고 저희도 학교는 못 갔습니다. 점심쯤 되었을 때 몇달 근처 식당에서 회장을 하려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애가 한동안 계속 고민을 하더니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6시에 자리에 뛰어왔을 때 겨우 눈이 떠져서 저와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 남자친구 뒤에 웬 여자가 서서는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것도 자기 남자친구의 두 다리를 양팔로 감싸고 한참을 쳐다보고 있더네요. 술김에 제 여자친구인 지선이가 다시 왔구나 싶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생김새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 생각해보니 그 위치가 정확하게 누렇게 변색된 그 도배지 바로 밑이었습니다. 저야 제가 그곳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말하진 않았지만 이미 학과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바람에 대부분 저희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한 번은 학기 마지막에 남자 동기 11명이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들 골아 떨어졌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잘 있다가 한 놈이 말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놈이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감기에 눌렸고 여자가 나왔다고 말하더군요. 문제는 이놈이 감기에 눌렸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던 다른 애들도 동시에 자기도 감기에 눌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놈들이 단추로 미쳐서 나를 놀리려고 하는 건가 싶었지만 다들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눌렸다는 가위 내용을 다 달랐지만 젊은 여자가 나왔다는 건 똑같았죠. 이로써 저희 집은 귀신 나오는 흉가라는 게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야기가 끝나고 저는 고향에 내려가 조선소에서 알바로 가게 되었고 단어를 핑계로 그 집을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죠. 당시 석유값이 오르면서 자취방 가격이 제가 30만원 이상이 올라갔고 천직을 신뢰했던 어머니께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말했지만 CR도 먹히지 않았거든요. 돈도 없었기 때문에 구입에 겨자먹기 집으로 다시 그 끔찍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귀신을 더욱 선명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첫날부터 안으로 꾸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연기처럼 잘 안 보였지만 이래 그 여자가 나타나더군요. 계속 옆에서 말은 하거나 제 두 눈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을 뛰쳐나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감기에 눌리게 된 날이었죠. 몸이 아프지도 않았고 피곤하지도 않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감기에 눌리게 되었고 눈은 떠졌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자 직감적으로 이게 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천장에 있는 동그란 조명을 보면서 어떻게서든 감기를 풀려고 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속으로 세거라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는 등 주변에서 주워들었던 것들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장에 있던 둥근 조명에서 연기가 피어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사람이 형태가 되더군요. 얼마나 무섭던지 땅이 뒷덜미까지 흐르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그 연기를 점차 제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제 눈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멈짝달짝도 못하고 그대로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연기가 제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고 겨우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고 쿵쾅대는 심장소리 때문에 한동안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겨우 진정을 시키고는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번에는 다리가 아니라 또다시 암덩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제만에 누워있었고 마치 일체 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제 상자의 시점에서 누워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위에 귀신인지 뭘지가 몰라서는 제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여자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뭘지 몰라서 보고 있으니 새소리처럼 듣기 싫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건 제 목을 오미터 잡고는 흔들고 있었고 저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봤던 그 여자인 게 분명해졌고 다시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결국 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더 살기는 했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넘겨짚을 수는 없었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 있으면 누구든 단발머리의 여자 귀신을 본다는 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누가 되었든 더 이상 제가 아닌 게 다행이라는 생각 뿐입니다. 오늘 음산한 기밀들의 이야기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탐험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긴장감을 주었길 바랍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기묘한 경험을 고민해주세요.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